네, 이제부터 나가면 안 돼. 본방 못 와. 그래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어여오세요. 아, 조금 아까 틀어드린 노래는, 만약에 말야? 예. 좀 전에 틀어드린 노래는 노을이 부른 만약에 말야 라는 노래였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노래는, 미순 테마, 예. 해금으로 연주한 드라마 삽입곡이죠. 예. 저는 이걸 망치 테마라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네, 마실 것도, 위험해. 뭐! 마실 거, 주스 있어, 주스. 말이야, 우리 집에 온 손님들한테 가면 아무것도 먹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겁들 줘가지고 말이지.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예. 조금 아까 내가 요리를 해 먹었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사실은 내가 이제 오늘 샤브샤브가 먹고 싶었어. 그런데 우리 동생이 바빠가지고 손님이 오셨다고 같이 못 먹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한번 먹고 싶으면 발동이 걸려서 이게 되나. 근데 마침 내가 향기나물에서 주문한 채소가 이렇게 쌈채소가 있는데 쌈채소 말고 넓은 잎의 쌈채소 말고 무슨 참나물 같이 생긴 남은 잎사귀 같이 생긴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얘네들은 되게 맛이 쌉쌀하고 그리고 조금 거칠어. 이게 막 6월달까지는 되게 부드러운데 그 뒤에 좀 채소가 거칠어 이렇게 질겨지잖아요. 그래도 막 그걸 억지로 생으로 먹다가 속이 아픈 거야.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오늘은 내가 그래 샤브샤브가 뭐 별거야? 그냥 익혀 먹으면 되지. 그러면서 일단 물을 팔팔 끓였어. 물을 팔팔 끓이다가 거기다가 간장을 한 소주컵으로 반컵 정도를 넣었지. 한 냄비 끓이다가. 예. 자,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간장만 넣었어. 그리고 나서 쌈채소들을 일단 두꺼운 줄기들은 빼고 이제 잎부분을 이렇게 따가지고 일단 모두 투척. 그래가지고 휘휘 한 서너 바퀴 돌려가지고 애들이 숨이 팍 죽잖아. 숨이 팍 죽었을 때 건져냈어요. 그랬더니 이 씹을 때 약간 부드럽진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뭉개지지는 않고 일단 씹히는 질감은 굉장히 이제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나아졌는데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사실 이렇게 너무 너무 써가지고 먹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짝 간장물에다 데치니까 달콤한 거야. 그러니까 먹기 좋게 연해지고 그 다음에 간장물에서 데쳐서 그런지 썼던 야채가 그러니까 약간 단맛이 나더라고요. 예, 단맛이 이렇게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무슨 소스가 내가 집에 괜히 또 소스 만든다고 또 이 아까운 야채를 망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검증된 소스, 김치 양념. 그리고 이제 남편이 또 사다 놨던 무쌈이 있었어. 무쌈에다가 데친 야채를 넣고 김치에 왜 이렇게 양념 부분 있잖아. 양념 부분을 얹어가지고 싸먹었어. 무쌈을. 든든하고 맛있었어요. 배불렀어. 좀 많이 삶았더니 많이 데쳤더니 양이 많이 줄지 왜 거의 그대로 양이 살아있는 거야. 많이 삶지 않았기 때문에 한 4-5바퀴 이렇게 돌려갖고 꺼내니까 양도 많고 부드럽고 예.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누가 해먹더라 그런 얘기죠. 예. 누가 그렇게 해먹더라 그런 얘기지. 내가 그렇게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야 지금 소리는 못 듣는 것 같아. 예. 소리는 못 듣지 지금.
우리 신랑은 보통 채팅창이랑, 뭐, 이렇게 소리는 잘 안 듣고 화면만 잠깐 보고, 그리고 내가 방송 하나하나, 오늘 생방송인가 이거 뭐 확인하고 하더라고. 그치,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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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그냥 나갔어. 살짝 갔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 네, 그래서, 네. 근데, 진짜 괜찮았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다 삶아서 근데 이제 내가 굵은 줄기들은 이제 안 먹으려고, 버리려고 이렇게 끊어놨었는데, 왠지 그것도 삶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오래 익혔어. 부드러워질 때까지. 이게 왜 딱 들었을 때, 빳빳하잖아. 근데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렇게 휠 만큼 해가지고 먹었는데, 그것도 달고, 근데 그렇게 먹으니까요, 그 채소의 향이 살아있더라고. 채소의 향은 살아있으면서, 그리고 씹는 질감도,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아삭아삭 이렇게 소리도 그러니까, 아삭아삭은 아니고, 이렇게 하여튼 씹는 느낌, 씹는 맛, 소리도 나고, 그러면서, 내가 근데 채소를 자꾸 먹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제 여자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거 갱년기가 온다며. 근데 갱년기가 오면, 왜, 뼈가 약해진다면서요. 골다공증?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고. 칼슘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칼슘이 들어있는 다른 칼슘제 같은 약은 잘 안 먹어요. 근데 채소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녹색 채소에 칼슘 많은 거. 녹색 채소의 칼슘이 우유보다 훨씬 많대요. 우유보다 칼슘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고, 내가 이렇게 치즈나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해. 그래가지고, 칼슘 섭취를 뭘로 할 거냐. 그때서 막 멸치가루를 계속 먹을 수도 없잖아, 짜가지고. 근데 채소에 칼슘이 많다고 그래갖고, 채소를 계속 먹는데, 예. 너무 또 이렇게, 이렇게, 보드랍게 난 때가 지나면 거칠어져가지고, 먹기가 곤란했어, 힘들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간장 조금 푼 물에다가 이렇게 살짝 데쳐 먹으니까, 이게, 채소의 원 향과 맛은 살아있고, 약간 쌉쌀한데, 단맛이 부드럽게 감싸주기 때문에, 먹을만 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나 앞으로 이제 그렇게, 이 채소를, 좀 쓰고, 거친 채소는 약간 데쳐 먹고, 부드러운 상추나 깻잎은 그냥 싸먹고, 그러려고. 오늘 점심을 그래서, 좀 우아하게 요리를 해 먹었잖아, 내가. 근데 이제, 간장 말고, 내가 한국인의 밥상이란 프로를 봤어. 한국인의 밥상이란 프로를 보니까, 이번에 사고 난 추자도 얘기가 나오더라고. 추자도 얘기가 나오는데, 추자도 사람들은 멸치를 액젓으로 담가 먹더만, 멸치를 크게 담아놓고, 몇 년 지나면, 그게 한 3년인가 지나면, 멸치의 육질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액체만 남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냉국에도 먹고, 국에도 넣고, 나물에도 넣고, 막 그렇게 다 먹더라고. 그게 이제 추자도 요리에, 조미료는 그거 하나로 하는 것 같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결심했지. 신랑 모르게 멸치 액젓을 하나 사야 되겠다. 농협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팔죠? 내가 한 번도 안 사봤는데, 농협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팔 것 같아. 냄새가 나? 그렇구나. 많이 비려? 근데 참치 액젓에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대요. 예. 참치 액젓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서 맛있는 거래. 그래서 원래 멸치만 한 멸치 액젓이 그게 좋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참치 액젓은 조미료가 많다고 별로 사람들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는 다른 액젓은 관심 없어. 멸치 액젓. 한국인의 밥상에서 봤던 멸치 액젓이 난 먹고 싶은 거야. 추자도. 그러면서요.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지금 이제 이 추자도 앞바다에서 지금 낚싯배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예. 이게 낚싯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게 지금 세월호하고 닮았다.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승선객들한테 안전 지도가 안 돼 있었다. 그래서 탑승객들이 이 구명조끼를 제대로 다 입고 있지 않고 그랬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받은 해경이 제대로 대처를 못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 원래 무슨 이런 선박의 조난 사고를 대비한 그 SOS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됐다는 거. 기타 등등 지금 이제 이 세월호하고 많이 닮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그러니까 세월호하고 닮은 더 큰 점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그 추자도 앞바다에서 이런 낚시배들이 굉장히 많이 영업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 자기가 직접 바다 낚시를 해서 고기를 직접 잡아가지고 그걸 자연산 회를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면서요? 예.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 추자도에서 그런 이 낚시, 그러니까 바다 낚시하는 영업이 굉장히 성업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감시가 잘 안 되고 감시 감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배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게 무조건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이 배들이 그러니까 되게 이제 무방비 상태로 영업하고 있는 문제, 그런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무슨 가들에 모든 이런 배에 어떤 SOS 비상사태 시 누르면 바로 이 배 위치를 알려주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어저께 뉴스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 선주들이 이 신호들을 일부러 죽여놓는다 그랬어. 네, 어제 뉴스엔 분명히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 배에 누르면 그 SOS 신호가 자동으로 가서 구조에 도움을 주는 구조 SOS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낚싯배 선주들이 꺼놓는다는 거야. 꺼놓는 이유가 뭐냐면 양식장 근처에서 그런 낚싯배로 관광을 시키면 그게 양식장에다가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게 양식장에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양식업 하는 사람들이 신고할까봐 그런 자신의 위치 추적을 막기 위해서, 이 위치 추적을 막기 위해서 그걸 꺼놓는다. 그렇게 어저께 나오더라고요. V패스 기능. 배가 기울면 자동으로 알람을 송신하는 장치. 아, 그게 기울었을 때 자동으로 알람을 송신하는 장치예요? 예. 네. 하여튼 그래서 어저께 아침 뉴스까지는 선주들이 일부러 자기네들이 불법 영업을 하기 위해서 위치를 꺼놓는다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 V패스 시스템이 그게 맨 처음에 보급될 때부터 불안전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그걸 보급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오류가 너무 많다는 거야. 오작동 오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실제로 해경에서 그거를 안 썼다는 거야. 그 뉴스 좀 찾아봐요. 내가 오늘 아침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V패스 기능이 굉장히 300몇십억인가를 들여서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이렇게 보급을 했대. 돈을 들여서. 그런데 미안해. 오늘 바빠가지고 오늘 이따 3시에 손님이 오시고 4시 반에 인터뷰가 있고 이래서 오늘 빨리 방송을 시작했어. 2시간 동안 망치부인 방송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시간 동안에 손님 오시기 때문에 이해 좀 해주세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V패스 시스템을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보급해 놓고 실제로 해경들이 그거를 구조 작업에 활용을 안 했다는 거야. 선주들이 먼 바다에 갈 때는 꺼놓기도 한다. 그런 얘기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마디로 안전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하나는 이 돌고래호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탑승객 숫자가 확정이 안 됐죠. 지금까지 탑승객 숫자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실종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시신 건진 숫자만 나오는 거야. 생존자 3명, 그 다음에 시신 발견한 숫자, 그것만 나오고, 실제로 그 실종자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른다는 거야. 왜냐면 일단 그러니까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마구잡이로 태운 거겠지. 원래 인원보다 좀 더 많이 태웠거나,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이런 영업,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이게 좀 돈이 된다 싶으니까 너도 나도 다 영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양식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불법으로 그런 관광업을 하면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꺼놓고, 그리고 운영을 했고, 그게 이제 선주의 잘못이라면, 이 해경 또한 이런 V패스 기능이라든가 이런 안전장치에 대한 제대로 된 그 계도도 못하고, 그리고 오류가 많다고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간 장치를 그냥 실제로는 구조에 사용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 해경의 첫 번째 문제라면, 두 번째는 또 무슨 조류 추적 시스템이 있대요. 그것도 좀 알아봐야 돼. 조류 추적 시스템도 아마 비싼 돈을 두고 마련했을 거 아니야. 그 비싼 돈을 주고 마련한 조류 추적 시스템으로 그 배를 추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전혀 배하고 반대 방향 가가지고, 배하고 반대 방향 가서 그 수십 척이 배를 수색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 해경의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실제로 그 배의 그 생존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해경이 지나가더래. 해경이 지나가서 막 표시를 했는데, 불렀는데도 그냥 가버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이 해경의 문제라면, 방송사의 문제가 똑같아. 세월호랑. 방송사의 문제랑 세월호가 똑같은 거야. 뭐냐 하면, 이제 계속, 텔레비전 방송으로, 텔레비전 화면으로 계속해서 조명탄을 쏘는 장면이 나왔다면서요. 조명탄을 쏘면서 수색하는 장면이 나왔다는 거야. 그게 거짓말이래. 그거 봤어요? 해경이 4만 대를 설치했으나 현재 3,000대 이상이 고장. 지난달 감사원 발표. 그러니까 막 조명탄을 피우면서 조명탄을 켜고 막 구조 작업을 하는 것처럼 언론에 나온 화면은 실제로 이번 추자도 그 낚싯배 전복 사고 화면이 아니래요. 조명탄을 이번 사고에서는 조명탄을 켜지 않았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작년에 세월호 때도 그랬잖아요. 작년에 세월호 때도 그 골든타임 동안에 500명의 민간 잠수사가 지금 구조에 투입됐다고 자막이 화면 반 가리고 나왔었잖아.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 투입된 잠수사는 그 언딘에서 고용한 2명인가만 그 쇠사슬 연결하려고 그거 위치 파악하러 2명만 들었다 나갔다 하고, 실제로는 500명의 잠수사가 대기하고 있는데 언딘이 들어가질 못하게 해갖고 아무도 실제 구조 작업에는 투입이 되지 않았었다. 그게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그게 언론의 거짓말이었어. 첫날 전원 구조도 거짓말이었지만, 세월호 탑승객 전원 구조도 거짓말이었지만, 그로부터 3일 동안 언론이 계속 거짓말을 한 거야. 3일 일주일이죠. 일주일 가까이 거짓말을 한 거야. 500명의 잠수사가 투입돼서 구조 작업 중이다. 근데 실제로 유가족들이 낚싯배를 빌려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500명은커녕이고 실제로 구조선은 한 대도 없었다. 아이고 어떡해. 실제로 구조선은 한 대도 없었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게 아이고 우리 라푼젤님 죄송합니다. 제가 뻘소리 하는 놈 강퇴시키려다가 당했으니까 맘상해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때 세월호에 거짓말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치 막 그 정부에서 대단히 발빠른 대처를 하는 것처럼 방송에 나왔다는 거야.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 방송을 못 봐가지고, 어제 그제 그 TV 뉴스를 못 봐가지고, 텔레비전 뉴스 프로에서는, TV 화면에서는 막 굉장히 발빠른 대처를 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막 확실한 구조 작업과, 그런 걸 하는 것처럼 막 보여줬다는 거야. 그게 이제 세월호 이후에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졌고, 이제 해경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만들었다며. 그래서 국민안전처의 첫 작품인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게 보도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조명탄을 켜고 구조를 한 것도 아니고 해경이 구조한다고 가서 떠벌렸던 곳은 실제로 사고 지점, 그러니까 사고 어선이 있는 것이, 사고 낚싯배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사고 선박하고 정반대 가가지고 수십 척이 막 구조한다고 쇼를 했다는 거야. 여전히, 그러니까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여전히 개선된 게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 개선된 점이 아무것도 없다. 그게 이번에 들통이 났다는, 그게 이번에 이제 들통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정부도 잘못이야. 정부도 잘못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추자도 앞바다에서 이런 낚시 영업을 하는 낚싯배들, 그러면서 이제 저기가 나왔어. 어떤 한 낚시꾼이 그 배에 탑승했다라고 신고는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그 배에 탑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탑승하지 않았는데, 해경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갖고 물어봤다는 거야. 지금 이 배에서 이상한 신호가 왔는데, 그 배 괜찮냐? 그러니까 그 낚시꾼이 거짓말한 거야. 그 배 타고 있지도 않은데, 지금 저 돌고래 1호는 잘 가고 있다고. 돌고래 2호인가? 그 사고 선박은 지금 멀쩡히 잘 가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대. 그런데 6분 뒤에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신고를 했대요. 아니다. 나 사실 그 배에 처음부터 안 탔다. 근데 그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6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거야. 그 6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게 보도에 막 나왔었대. 그래서 이 낚시꾼의 거짓말, 사고 키워, 막 이러면서 나왔었나봐. 그런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한 사람한테 전화해보고, 그걸로 끝났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확실하게 지금 선장하고 연락이 안 된다든가, 이게 위급한 상황이라는 게 신호가 있는데, 이런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지금 어디냐, 배가 안전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낚시꾼은 그 선장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그 내용을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잘 가고 있다 거짓말 했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 정부에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된 구조를 못한 책임을 한 개인에게, 우리 그때 세월호 때도 그랬잖아요. 세월호 때도 막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홍가혜라는 여자 하나 구속시킴으로써 정부가 잘못한 거잖아. 제대로 구조를 못했고, 그래서 막 국민들이 화가 났고 유가족들이 화가 난 상황이었는데, 이 모든 게 유언비어 때문이다 이러면서 홍가혜를 구속시키면서 유병원 얘기로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낚시꾼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나온 대책이 뭐냐면 유언비어에 엄단하겠다. 유언비어 엄단하겠다. 지금 그런 아주 그냥 매뉴얼이야. 즉 우리 정부의 행동이 세월호 때나 메르스 때나 이번 추자도 이 낚싯배 전복 사고 때나 똑같아. 사고가 그리고 그것도 있더라고. 이 배가 사고가 나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이 해경이 나갔다면서요. 몇 시간? 사고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초동 대처를 안 한 거야.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쳤대. 구조에 필요한 30분이면 해경이 올 거라 그랬는데, 30분이면 해경이 올 거라고 선장은 기다렸는데, 실제로는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고가 접수가 되고 출동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월호 때랑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세월호 때도 이미 8시부터 7시 경부터 배가 기울기 시작했고, 어떤 언론사에서는
지금 그 진도 앞바다에, 아니야, 뭐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기울었다는 자막까지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11시간이에요? 11시간이야? 어머. 그러니까 2시간 만에 신고가 접수되고 11시간 만에 사고해역에 갔나 보다. 그랬나 보다. 그니까 요게 이제 그 세월호하고 비슷한 점이 그런 거라는 거야. 사건이 발생하고 몇 시간 동안 그 신고가 접수가 안 된 거야. 신고가 접수가 안 됐대요. 그래서 실제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야. 구조의 골든타임을, 그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소위 그 V패스라는 시스템도 개판이었고, 그 다음에 이 선주들은 불법 영업을 하면서 그런 불법 영업이 들통이 날까봐 제대로 된 뭐 이렇게 신고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실종이 많이 된 이유가 그냥 구명조끼 벗고 그 선박 아래쪽에, 선박의 아래 방 안에 있다가 많은 사람이 지금 실종됐다는 거 아니야. 그가 기본적으로 이 안전장치라든가 안전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정부, 지금 박근혜가 막 자기가 막 그 지지율 오른다고 막 개뻥을 치면서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다 거짓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세월호 때는 홍가야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유병원을 추적하더니 이번에는 그 거짓말한 낚시꾼의 책임으로 돌리고 네티즌들한테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라 그러고. 뭐가 유언비어냐고. 뭐가 유언비어야.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매번 이런 식으로 정부의 역할은 전혀 못 해놓고 그 다음에 개인의 책임으로, 피해자나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리고 나서 그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협박질하고 그 짓거리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작년에 해경을 해체하겠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해경을 해체한다고 그러면서 새로 만든 게 국민안전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은 국민안전처에서 초동대처를 잘했다라고 초기에 나왔대. 국민안전처에서 이런 조치를 내렸다 저런 조치를 내렸다 이러면서 방송에 나왔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개뻥이었다고. 그리고 해경이 막 조명탄을 쏘면서 사고해역을 수색하는 것처럼 뭐 계속 수색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다고. 이번에 그 사고해역에서 해경이 조명탄을 안 쐈다는 거야. 사고해역에서 조명탄 단 한 발도 안 쐈대. 그게 어떻게 밝혀졌냐 하면 이번 사고 선박의 사고 선박 유가족들이 항의해서 알려진 거래. 그러니까 방송에 계속 조명탄 쏘는 그 화면 왜 거짓말하냐고. 조명탄 하나도 안 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막 항의를 했대요, 유가족들이. 그래서 해경이 오늘 인정을 했어. 오늘 해경이 사실은 조명탄 안 쐈다고 인정을 했어. 기가 막히죠. 딱 세월호야, 딱 세월호. 누가 카더란데? 누가 카더라야? 이 뉴스에 나온 얘기야. 또 유가족이 밝혀낸 거야, 유가족이. 생존자도 그렇게 증언을 했고, 그니까, 여기 나오네. 이 뉴스 같이 한번 볼게요. 돌고래호는 전남 해남 선적 9.77톤 낚시 여선으로 잠깐만요. 처음부터. 돌고래호는 전남 해남 선적 9.77톤 낚시 여선으로 출항 15시 제출된 승선원 명부에 22명이 기재되어 있고 생존자 중 1명은 승선원 명부에 기재되지 않는 등 승선원 인원이 불확실하여 현재 정확한 승선 인원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당황한 것 같다니까. 배 위치 경보를 얘기하라. 오늘 아주 아무 이제 뭐 살주세요 보면서 그 혈육이나 뭐 지당을 이제 물론 더 이상 버틸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어신이 하나 이제 있어요. 이거 둘다 민간 살주세요 하니까는 아유 씨. 그냥 오해라고 그래 사실 구조됐습니다. 해영 경비함정 29척, 자치도 1척 등 함정 총 43척을 투입하여 해상투쟁을 실시하던 중 인근을 항해하던 어선 홍성호가 전복 선박을 관여하여 순선원 3명을 구조하였으며 이 부분을 팟캐스트로 시청하시는 여러분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노컷 뉴스의 자막이 너무 빨라서 제가 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영상은 노컷 뉴스의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리가 권영철 기자의 방송 다시 듣기가 안 되나? 예, 잠깐만요. 요거는 다시 듣기가 안 되나 봐. 예, 글로만 되어 있는데 내가 목이 좀 아파가지고 이거는 좀 같이 다시 듣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권영철의 와이뉴스 들어보죠. 보도국의 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하신 얘기는요? 작은 세월호 참사라 불리는 돌고래호 전복 사고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번 돌고래호 전복 사고는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서 승선 인원이 적을 따름이지 정부의 늑장 대응이나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박이다, 그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돌고래호 침몰과 세월호 참사 왜 닮은 꼴인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밤사이에 수색 작업이 진행됐습니다만 추가로 실종자가 발견되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사흘째, 이제 해수로 나흘째죠. 돌고래호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이루어졌지만은 10번째 사망자를 발견한 이후에 추가 실종자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경은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야간 시간대에도 해경 경비함정과 해군 함정, 또 이 관공선 등을 동원해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은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해경은 오늘도 수색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지만은 조류 흐름이 복잡해서 먼 바다로 떠내려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와 닮은 꼴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자, 이번 사고 역시 그러면 해양경찰, 해경이 문제였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돌고래호 침몰 사고는 발생에서부터 신고 접수와 출동, 구조 등을 면밀히 따져보면은 해경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걸 해경 탓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은 피해가 커진 것은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분명 달라져야 한다고 정부 스스로 강조했고, 그래서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설치했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좀 판박이다, 닮은 꼴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이번에는 그럼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예. 지난 5일 밤 8시 40분 돌고래호 1호 선장의 최초 신고가 제주 해경안전본부 상황실로 전달되기까지는 23분이 걸렸습니다. 네. 최초 신고를 받은 추자 안전센터 직원이 통신 두절인지 실종이 맞는지 확인하느라 골든타임을 허비한 것입니다. 돌고래호 1호 선장이 정식 신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7시 30분에 출항했다가 8시 10분쯤에 다시 입항 신고를 하면서 돌고래호와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을 했을 때부터 따지자면은 1시간 가까이 시간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이게 참 과정이 복잡한데요. 예. 일단 골든타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 해경이 사고 신고를 받고 이제 사고 선박을 발견하기까지 11시간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뭘 한 거죠? 신고를 접수한 이후에 함정을 동원해서 밤새 돌고래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은 11시간 동안 엉뚱한 곳을 뒤진 겁니다. 예. 전복된 돌고래호는 새벽 6시 25분 조업에 나섰던 어선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생존자 3명도 어선이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표류 예측 시스템을 수색에 활용했지만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해경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돌고래호가 조류를 따라 표류할 것으로 추정되는 해역을 집중 수색했지만은 전복된 선박은 정반대 해역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예. 수십 척의 함정이 10시간 가까이 엉뚱한 지역을 헤맨 셈인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탄생한 국민안전처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육상에서는 30분 이내, 바다에서는 1시간 이내에 재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헛구에 그친 것입니다. 예, 그 140억 원이나 들여서 이제 만든 시스템, 표류 예측 시스템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제 네. 변수 입력을 잘못했다 이런 말도 하는 거 보면 이 시스템을 잘 못 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건 그런 점들을 좀 제대로 좀 밝혀봐야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낚시꾼 한 명의 거짓말 때문에 골든타임 놓쳤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낚시 계획의 거짓말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해경이 책임을 면피하려는 의도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예. 돌고래 의료 선장의 신고를 접수한 하추자도 해경안전센터는 돌고래호 성선원 명부를 토대로 전화를 했고 8시 39분에 A씨와 통화가 됐습니다. 예. A씨는 처음부터 배를 타지 않았지만은 돌고래를 타고 잘 가는 중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예. 네, A씨는 6분 뒤인 8시 45분에 하추자도 해경안전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처음부터 돌고래에 성선하지 않았음을 실토를 했습니다. 예. A씨의 거짓말 때문에 골든타임 중 6분이 소모된 것이죠. 해경안전센터가 돌고래호 1호 선장의 신고를 접수한 뒤에 먼저 제주 해경에 보고를 했거나 또는 A씨와 통화를 하면서 기상 상태는 어떤지, 선장은 왜 통화가 되지 않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예. 물론 A씨의 잘못이 크지만은 해경이 골든타임을 놓친 게 A씨 때문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는 것은 책임을 피해가려는 의도이고 또 평소 관리 감독이 얼마나 소홀한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돌고래호에 이제 VPS 어선 위치 발신 장치가 이제 설치가 돼 있었는데 작동이 안 됐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왜 이게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아차지 못했을까요? 사실 이게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장착은 해경이나 해양수산부가 제대로 정책을 편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해상에서는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은 조류 등으로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사고 위치 파악이 매우 어려운데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어선의 해상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어선 위치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선 위치 발신 장치 VPS를 2011년부터 의무 실시하도록 했고 예. 국고 342억 원을 들여서 올해까지 42,000척의 VPS를 달았거든요. 예. 이제 이게 돌고래호 승객들에게 돌고래호 선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가 항해를 하면 어떤 무선 통신이 해경과 연결이 돼 있어서 해경이 반드시 구조하러 온다. 해경이 금방 올 것이다. 이렇게 안심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게 VPS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V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신고를 받고 확인해 보니까 7시 39분쯤에 끊겨 있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해경이 이를 파악하고 수색에 나서리라 믿었었던 건데, 네. 이제 위치를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상황,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발견된 것인데. 자, 이제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돌고래호 사고와 세월호 참사 왜 담은 건가요? 이게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사고 발생 하루가 다 지나도록 정확한 성선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해서 누가 탔는지 실종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19명인지 21명인지 좀 헷갈리기도 했었죠. 처음에는 네. 22명이 탄 걸로 기록이 나와 있죠. 예, 예.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기록에 되어 있는 4명은 타지 않았고 기록에 없는 3명은 탄 것으로 나왔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21명으로 이렇게 이제 확정을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구체적으로 이거는 확인이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예. 성선 관리 허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는 앞서 설명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선박 침몰 원인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악천 후에 무리하게 추락을 한 것도 세월호와 닮았죠. 네. 승객들은 또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여전했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선박의 안전 점검이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예. 2008년부터 낚싯배 영업을 한 돌고래호는 7년간 한 번도 안전 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불법으로 선박 개조를 하고 평형수를 줄였지 않습니까? 예. 비슷한 점이고요. 5번째는 해경보다는 어선이 승객을 먼저 구조했다는 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해경 1, 2, 3정은 선장과 선원들을 먼저 구조하고 바다에 뛰어내린 승객들만 구조했는데 어선들은 배에 다가가서 구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차이가 이번에도 확인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사고 원인은 밝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악천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은 오늘 선박을 인양할 예정인데 네. 전복된 돌고래호의 바닥이 깨끗해서 충돌이나 그물 같은 것에 걸린 것은 아니라 너울성 파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고 잘 분석을 해서 추후 이런 사고 없도록 해야겠네요.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영철 야바이 뉴스 들어보죠. 자, 이게 세월호와 돌고래호의 닮은 꼴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뉴스가 사실 그러니까 일요일이었죠. 예, 주일날 막 텔레비전 많이 나왔어. 텔레비전에 엄청 나왔는데 주일날 저녁 때가 되니까 세월호하고 돌고래호가 닮았다. 그런 인터넷에 그 네티즌들의 글들이 막 올라온 거야. 그래서 어저께 오전까지는 막 이 돌고래호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쓱 뉴스가 사라졌어. 그죠? 그 중간에 쓱 이 그 돌고래호 얘기가 사라진 게 결국 드러나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호하고 똑같이 아무런 그 안전장치가, 안전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됐다라는 거. 그게 드러나니까, 씩 그 뉴스를 덮어버렸어. 그러면서 박근혜가 부상자 찾아간 얘기, 그 얘기만 계속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추석 전에 박근혜 인기가 박근혜 여론조사 떨어졌다는 기사 나올까봐 그 언론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꼬라지예요, 지금. 그런다고 국민들이 진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문제야. 이것들은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를 거다. 그러니까 일단 추석 때까지 박근혜 지지율이 높다라는 뻥을 계속 치고 있다 보면 일단 추석의 위기를 넘긴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지 추석 때 남북 이산가족 만나는 그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막 박근혜가 막 인기 있다는 개뻥을 계속 연장해서 내년 총선까지 한번 가보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국민을 졸로 보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뉴스도 있어요. 해경 조명탄 없이 수색 실토. 돌고래호 바닥에 충돌은 적이 없어. 그 전남 해남군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린 해경의 첫 브리핑에서 유가족들은 정부가 거짓 발표만 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정부의 돌고래호 전복사고 수습 과정은 나는 그래가지고 이 추자도가 전라도 소속인 줄 알았어. 이번에요. 전남 해남군 막 여기 다목적 체육관 이런 데에서 계속 발표하고 그랬고 나는 이제 이 추자도가 이 전라남도 소속 자치단체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제주도 소속이더만. 제주도에 소속된 추자도인데 이게 원래 전라도 목포 생활권이었대. 근데 지방자치를 이렇게 선포하면서 제주도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런 얘기 또 제대로 안 해줘. 하여튼 특히 정부의 돌고래호 전복사고 수습 과정은 세월호 참사 때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거의 판박이고 정부의 과장된 수색 작업 현황도 유가족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또 해경이 지난 6일 승선자를 21명으로 추정한 가운데 승선 명단에는 있지만 사망자 실종자 명단에서는 파악되지 않은 승선자가 2명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망자 실종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해경은 돌고래호 실종 신고를 받고 5일 오후 9시 10분부터 선박 26척을 동원해 밤샘 수색을 벌였다고 발표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해경 함대는 조명탄도 없었고 서치라이트를 장착한 해경 어선도 고작 5대 뿐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해경 함선은 짙은 밤바다를 그냥 지나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생존자들이 해경 함대가 멀리서 지나가기만 했다고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이러니까 이걸 숨기려고. 이러니까 요 내용을 지금 뉴스로 갑자기 돌고래 얘기가 사라진 게 이래서 사라진 거야.
갑자기 돌고래호로 일요일날 막 그 보도 뉴스를 하다가, 보도하면서 막 뭔가 하는 척 하다가 사라진 게, 이런 게 다 밝혀지니까, 이 해경 함대는 조명탄도 없었고, 서치라이트를 장착한 해경 어선도 5대 뿐이고, 그래서 짙은 밤바다를 그냥 돌아만 다닌 거야. 이는 생존자들이 해경 함대가 멀리서 지나가기만 했다고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왜? 너 박근혜야? 막 이 얘기를 듣고 막 감동이 돼? 예. 유가족 대표 최모 씨는 이날 TV에서 추자도 인근에서 해경이 조명탄을 쏘며 수색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나왔지만 실상은 조명탄도 없었고 수색 구조선 몇 대가 출동했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성기주 수사본부장도 수색 당시 조명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일부 방송에 나온 모습은 예전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하다가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또 이번 사고는 충돌보다는 너울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 해경 관계자는 배가 양식장 그물 등에 걸렸으면 스크류의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돌고래호의 스크류는 깨끗했다며 충돌 흔적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또 이날 물 밖으로 드러난 돌고래호 바닥 부분에서 특별히 충돌하거나 긁힌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경은 커다란 너울성 파도로 배가 중심을 잃으면서 전복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실종자 가족 16명은 수색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전남도청 어업지도선 1600톤 무궁화호를 타고 돌고래호 사고 지점을 찾아 떠났다. 정부를 원망하는 모습들이었다.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가 세월호를 잇는 순간 그 다음 희생자는 우리 자신이 될 것이다. 라고 써놨죠. 아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 그렇게 썼더만 유가족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판교 환풍구 사고 유가족, 그리고 메르스 유가족, 그리고 이번에 추자도 낚싯배 전복 사고 유가족.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점점 늘어나는 게 이 유가족뿐이야. 옛날에 박근혜가 노무현 정부 때 김선일이 죽었다고, 김선일 한 명이 죽은 걸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노발대발 하시더니 본인의 정권 하에 지금 죽은 사람이 몇이야. 그것도 뭐예요?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하에서, 가령 우리가 뭐 병원에서 병들어 죽는 사람을 뭐라 그러진 않아. 근데 우리가 세월호나 메르스나 판교 사고나 이번 추자도 사고 같은 거는 누구의 역할이 부족해서 죽은 거야? 정부의 역할 부족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 그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낚싯배면 안전점검을 했어야지. 7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 아니야. 안전점검을 한 번도 안 받고 배가 운항할 수 있었다라면 이거 자치단체장이든 정부든 중앙정부든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또 그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도저히 출항할 수 없는 고장난 배가 출항을 했어. 수백 명을 태우고. 근데 이걸 선장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박근혜가 없애버렸어. 낡은 배 운항할 수 있도록 이명박이 허가해주고, 완전히 개판으로 고친 배로 운항허가 한국성급이라는 거기서 아직까지도 독점권을 갖고 있어요. 한국성급이 뭐냐? 우리나라에 운행되는 모든 민간 선박에 운항허가권을 내주는 기관인데, 아직도 얘네들은 지네만 독점적으로 그 운항허가를 내줘. 그러면 운항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제대로 검사를 하고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잘못 고쳐진 배를 그냥 내주고 있다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선박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아. 한국성급 언제 만들었어? 박정희 때 만들어졌어. 박정희 때 만들어져서 40년 동안 지금 그런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야. 기가 막혀. 판교 사고도 그래요. 판교 사고는 이게 공공기관이야.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위험이 있다라면, 안전 위험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경고문을 붙였어야 돼. 그리고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했어야 돼. 그런데 경기도도 안 했고, 경기도도 안 하고 중앙정부에선 도리어 그런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는 곳에서 주민행사를 하는데, 주민행사가 옛날에는 몇 명이 모이든 그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됐어. 안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요원이 국가에서 나왔는데, 박근혜가 그걸 3,000명 이상의 행사로
규정을 바꾸는 바람에 그날 그 판교에서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 환풍구는 위험한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 안전 지도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거야. 이것도 정부 책임이야. 메르스도 마찬가지야. 전염병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이야. 국가 지정 전염병인데 이거 관리를 제대로 못해갖고 훈련까지 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30몇 명이 죽고 188명의 환자가 발생한 거야. 이번에 주자도도 마찬가지야. 국민 이 소비자를 이동시켜서 이 낚시 영업을 하고 있다라면 그 영업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분명하게 지도 감독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안 해서 사람이 죽었어. 이건 개인의 사고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개인의 사고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야? 누구의 문제? 전라도 빨갱이 봐라. 누가 전라도 빨갱인데? 너 국정원 직원이구나. 딱 전라도는 빨갱이다 이러는 거 보니까 국정원 직원이야. 이걸 갖다 개인 부주의로, 요걸 개인 부주의로 돌리고 있는 자세. 이게 지금 우리 언론과 정부의 문제점이에요. 이 종박 언론과 정부가 이걸 개인의 잘못으로 덮어 씌우고 있는 거. 이러면 해결이 안 돼. 앞으로도 계속 얼마나 많은 유가족이 생길 거냐고. 이런 정부의 자세가 고쳐지지 않으면 정말 계속해서 유가족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세월호를 잇는 순간 다음 희생자는 우리 자신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지금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는 오늘입니다. 자,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야기. 갑자기 일요일 날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갑자기 일요일에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막 혁신위원회 욕을 했어. 당 혁신위원회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비판의 핵심은 모르겠어. 그죠? 안철수는 언제나 박근혜랑 안철수랑 닮은 점이 그거야. 뭔가 말은 많이 하는데 말의 문맥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언론이 막 띄워준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게 지금 이제 뭐 조금 아까 1탄이 세월호와 이번 돌고래호의 공통점이었다면 두 번째 뉴스는 박근혜와 안철수의 공통점이야. 둘이 뭔가 평상시엔 안 보여. 첫 번째 공통점. 평상시에 뭐 하는지 안 보여. 꼭 필요할 땐 없어. 그리고 꼭 해야 될 일을 안 해.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박근혜 평상시에 뭐 하는지 모르잖아. 그죠? 근데 꼭 해야 되는 일 안 해. 가령 안철수가 지금 맡은 일이 뭐야?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안 해. 박근혜랑 공통점이야. 그 다음 뭔가 엉뚱할 때 나와갖고 엉뚱할 때 말을 많이 해. 그런데 둘 다 뭔 말을 하는지 몰라. 엉뚱할 때 나타나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핵심이 없어. 핵심이 없는 말을 주저주저 떠들어.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남 탓을 해. 남 탓을 하고 그리고 막 화를 내. 협박하고. 그게 공통점이야. 그지? 박근혜하고 안철수의 공통점. 평상시 안 보인다. 꼭 필요할 때 없다. 그 다음에 가끔 나타나갖고 뻘소리를 하는데 뭔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남 탓을 한다. 그리고 화를 자주 낸다. 이게 얘네들의 공통점이야. 그지? 정확하잖아? 완전히 그냥 무슨 남매 같아. 성다른 남매가 마냥. 평상시에 같이 개도 키워? 그거는 개 키우는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 자, 근데 도대체 안철수가 왜 일요일날 나와서 그렇게 떠들었어야 됐나? 그 이유가 밝혀졌어. 뭔데?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어제였지. 어제 발표가 된 거죠. 새정치연합에서 공천 기준이 나온 거예요. 공천 방식. 그 공천 방식이 딱 나오니까, 그거예요. 어제 딱 공천 방식이 나왔는데, 공천 방식이 뭐야? 100% 국민 경선. 그 새정치연합의 후보를 100% 국민 경선하겠다. 그리고 후보가 여러 명일 때, 2명만 다시 하는, 다시 1, 2위 후보를 결선 투표하는, 그리고 100% 국민 경선을 하면서, 일단, 그걸 뭐라 그러더라? 안심번호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이 거는 쪽에서 누구에게 거는지 모르는 방식으로 그런 안심번호 시스템으로 100% 국민 경선을 하고 후보가 여러 명 난립했을 때는 최고 1, 2등만 데리고 결선 투표를 한다. 그런 방식으로 100% 국민 경선이 발표가 된 거야. 난 몰랐어요. 솔직히 그게 어저께 발표될 예정인 거를 내가 몰랐어. 근데 안철수가 나서 떠벌떠벌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일요일 밤에 그 얘기를 한 거야. 안철수는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남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지금 새정치연합이 욕먹는 이유는 안철수나 김한조박 있잖아. 김한길, 안철수, 조경태, 박지원 같은 문제 있는 사람을 그 공천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안 해서 욕먹는 거지. 그 김상곤 혁신이가 왜 욕먹는지 알고 떠드느냐고. 육참골단을 하래. 육참골단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의 살을 베이더라도 적의 뼈를 끊는 전술, 이걸 육참골단이라래. 희생을 감수하면서 적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전술을 얘기하는데 육참골단을 감수해야 된대. 그 고기 육자 그 육이 당신이라고. 김한조박이 육이야, 육. 너네를 잘라내야지 저기 박근혜 뼈를 자를 수가 있는데 지 때문에 지금 이 김상곤 혁신이가 욕먹고 있는데 뭘 모르고 막 떠들고 그래. 내 말이 맞아 틀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김상곤 혁신이가 몇 번 혁신 안을 발표했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썰렁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김한조박 공천 안 준다는 약속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번 발표될 때마다 헛소리하고 있다. 공천이나 똑바로 공천 원칙만 분명히 밝혀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김상곤 혁신안이 몇 번 발표됐어. 뭐 중앙위 체제를 바꾸고 어쩌고 뭐 최고위원회 체제를 바꾸고 그런 게 전혀 공감이 안 된 이유는 뭐냐? 김한조박처럼 당에 해를 끼친 인간들을 그 공천을 안 주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안 한 거. 그게 야당 지지자들을 화나게 한 거다. 그래도 참고 기다렸어. 근데 지가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김상곤 혁신하는 감동이 없다는 둥, 육참골단을 해야 된다는 둥. 아니 그러니까 대기 잘라내야 돼. 도려내야 될 부분이라고요. 당신을 도려낸다는 얘기를 분명히 안 해서 이제까지 욕을 먹은 건데 그거 갖고 누구 욕을 해? 망치부인 말에 공감? 육감. 자, 망치부인 말에 공감하시는 분 손. 예. 망치부인 말에 공감하시는 분 손. 아니 내 말이 맞지? 땡큐.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그런 거잖아. 그러면 왜 도대체 안철수가 나와서 떠들었느냐.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난번에 뭐였니? 국정원 해킹 사건 책임자를 맡겨놨더니, 그거는 안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수석거리면서, 박영선, 박원순 꼬셔가지고 손학규 불러오자 헛소리하고 문재인 물러나라 헛소리하고 그런 거예요. 저 국정원 해킹 사건 조사라고 위원장 맡겨놓으니까 뭔 또 장자 맡았다라고 뻘짓거리하고 돌아다닌 거야. 계속 그날부터 문재인 깐 거 아니야. 국정원 해킹 사건 조사나 하라고. 그거는 안 하고 흐지부지 돼서 그냥 지금 물 건너가는 분위기 아니야? 그럼 지한테 맡겨진 일은 안 한 주제에 뭔 남한테 다 하고 아유 진짜 아유 18색깔 벌판으로 그냥 똥꼬에 문시로 확 조카 신발끈으로 그냥 확 주둥이를 쪽 뽑아갖고 똘똘. 아유 내가 누구한테 그러겠다고는 얘기 안 했어. 좌우지간 그런 이유가 뭐냐. 소위 김한조박이 지금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100% 국민경선이야. 100% 국민경선을 한다라는 발표가 100% 국민경선을 할 거라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요일날 그랬잖아. 조국 김상곤에게 필요한 건 분명한 공천 원칙이다. 문제 있는 인물들을 잘라낼 수 있는 공천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공천 원칙을 분명히 하면 밥을 사겠다 그랬지. 밥 사러 가야 될 것 같아. 그 김상곤 조국 혁신위원회 분들의 전화번호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제가 정성어린 밥을 해드리면 고소당할 것 같아서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김상곤 조국 혁신위에 제가 밥을 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김상곤, 조국 혁신위원들의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들, 예,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들,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물론, 망치부인의 일요일 밤 방송을 조국 교수가 봤을 리 없고, 김상곤 혁신위에서 봤을 리 없지만, 어쨌거나, 망치부인이 원하던 바로 그 방법대로 이 공천 원칙을 1000명에 준 것에 대해서는, 예, 제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양반들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예, 네, 제가 어딜 가면, 우리 모바일 방송하면서 한번 밥 사러 갑시다. 망치부인이, 예, 조국 교수하고, 김상곤, 내가 다른 사람은 잘 모르니까, 김상곤 조국 혁신위원회 두 분께 내가 일단 밥을 사겠다! 라고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밥을 살 수 있도록, 예,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예, 그럼 이번 판에 인터뷰도 좀 하고, 생방송으로, 그동안에 혁신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누가 주선 좀 해줘 봐봐. 여러분들이 주선 해주시면 제가 가서 밥을 사고, 예, 그 주선을 안 해주시면 없던 일로 하고, 좌우지간, 100%, 예, 이 100% 국민 경선을 하기로 했다. 이건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굉장히 잘한 일이야. 이제까지 몇 달 동안 새정연에서 뭐라 했어? 공천권을 국민에게, 새누리에서. 원래 공천권을 국민에게 달라는 게 그게 옛날부터 야당 지지자들의 요구였어. 공천권을 국민에게 달라는 게 야당 지지자들의 요구였다고. 왜 그랬냐 하면 그동안에 소위 이제 지역위원장들의 공천이 어떤 식이었냐 하면 계파별로 나눠먹기였어요. 계파별로 자기 사람 심기.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 사람들이 더 좋게 생각하는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정치인이 자기 사람을 내리꽂으면 경선에서 그 지역 경선에서 제일 점수 높았던 애를 쫓아내고 지 사람을 그냥 꽂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강원도에서 그런 일이 많았어요. 지난번 2012년에 강원도에서 그런 일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싹 새누리당에서 먹어버린 거 아니야. 그 이유가 그거야. 제대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망한 이유가 그때도 손학규 쪽 사람을 심느라고 그 지역에서 가장 지지도 높았던 사람 무슨 공천심사위원회 평가 서류심사 1등한 사람을 손학규 라인을 꽂기 위해서 잘랐어. 그리고 내리꽂은 거야. 그러니까는 그 지역 사람들이 엿불나가지고 새누리당 찍어준 거예요. 그 지역에서 다른 사람이 나오면 원래 평 좋았던 사람이 나왔으면 됐을 선거였어. 그런 식으로 계파별로 장난을 친 게 문제야,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선수가 높은 의원들의 문제는 그 지역의 핵심 당원만 관리해. 그러면 그 핵심 당원이 대의원이 되고 그 대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을 계속 공천을 달라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 지역에 돌아다니지도 않고 또는 뭐 지역에 돌아다니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의정활동을 잘하는 것도 없어. 그런데도 그 지역 당원들 몇 명이 그 지역 당원 몇 명만 관리하면 이 사람이 계속 공천을 받는 거야. 그것도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의 후보들이 젊고 그런 국민들한테 이 메리트가 없었던 거야. 젊고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새정연을 떠났던 이유가 그런 것들이야. 계파별로 자격 없는 사람을 심고, 그 다음에 몇몇 당원들이 자기 지역의 선수 높은 의원들을 하고 꿍짝꿍짝 해먹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새정치연합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자기들끼리만의 리그로 전락이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소위 문제 많은 과거에 범법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막 계파별로 자기 사람이라고 무조건 공천 달라고 깽판 피치고. 지난번에 내가 그랬잖아. 박영선이란 정치인 내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내가 결정적으로 열받은 게 김한길 공천 달라고 2012년에 김한길을 공천 달라고 막판에 완전 깽판을 쳤어. 나는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용서가 안 돼요. 박영선이란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은 참 뛰어난 사람인데 그때 2012년에 어땠냐. 통합진보당하고 통합민주당하고 공천 문제로 몇 달을 싸웠어. 몇 달을 싸우다가 간신히 합의를 해가지고 70몇 개는 경선을 하고 몇 개는 양보를 하고 그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야. 그런 난리통에 경선 다 끝난 다음에 갑자기 선거 며칠 남겨놓고 김한길한테 공천 달라고
김한길한테 공천 달라고 막 땡깡을 피운 거야, 박영선이. 그래가지고 막 박영선이 막 당무를 거부하고 막 이래갖고 어쩔 수 없이 그때 김한길한테 공천을 줬다고. 그래서 14년 지방선거 말아먹은 거 아니야. 김한길이가 들어와가지고 당대표 하면서, 김한길이가 들어와서 한 일이 뭐예요? 이해찬 내쫓고, 지가 당대표 꿰찬 다음에 계속해서 당을 분열시키고, 친노 대 비노, 그 짓거리만 한 거 아니야. 이 모든 책임은 박영선이 져야 돼. 왜 김한길을 불러들여? 나는 박영선이란 정치인의 역량은 뛰어난데, 꼭 주변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끌고 다니는 거, 그게 난 문제라고 봐요. 예. 하여튼, 그게 이제 야당의 문제였는데, 이번에, 이 김상곤 조국 혁신위에서 100% 국민 경선을 하기로 했어. 그랬더니만 이제 이 김한조박이 중심이 돼가지고 펄펄 뛰고 있는 거야. 자, 그 사람들 왜 뛸까요? 왜 펄펄 뛸까요? 국민 경선이 나쁜 거야? 국민들이 자기 지역의 후보를 뽑겠다는 게 나쁜 거야? 그걸 왜 반대를 해? 국민들이 자기 지역의 후보를 스스로 뽑겠다는데, 그걸 왜 비판을 해? 그게 친노에 유리하기 때문이래. 친노에 유리하기 때문이래. 그래서, 국민 경선제는 친노만을 위한 방법이라는 거야. 웃기고 자빠졌지. 그게 왜 친노에게만 유리해? 이게 옛날에는요,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론조사 문제. 여러분 이번에 경북의 양산인가? 경북 양산인가에 여론조사 조작한 거 뉴스에 나오는 거 봤죠? 여론조사 조작. 양산인가에 양산 지역에 어떤 지자체장의 아들 자식이 여론조사 회사를 운영을 해가지고 특정 회사로 전화번호를 돌려놓고 거기로 전화해갖고 지네 아버지한테 공천을 받게 했어. 여론조사에서 우세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직히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그런 거예요. 예.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그러니까 듣보잡 회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듣보잡 회사들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게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야. 과연 그 데이터가 안전하냐? 이게 검증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100% 국민 경선을 하기로 했잖아. 100% 국민 경선을. 나는 이건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나한테 누가 그랬다는 거야. 인재근 의원한테 망치 그녀는 친노라고 그랬대. 내가 왜 친노야? 나 친노라고 그러면 이가 갈리는 여자야. 내가 감옥 왜 갔는데? 내가 감옥 왜 갔는데? 소위 유명한 친노 정치인한테 고소당해서 내가 감옥 간 거야. 나 친노라고 하면 아주 그냥 이가 갈리는 사람이야. 내가 친노라서 무슨 국민경선 찬성하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 예, 좌우지간. 그래서 국민경선 100%는요, 제대로 한 거예요. 그거 정말 올바른 일이고, 다만 몇 가지 신경을 써야 돼. 여론조사 회사들, 이 여론조사 회사들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어. 내가 그랬잖아. 어느 동네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한 곳을 갔어. 근데 그때 나랑 당에서 나온 사람, 상대방 후보 셋이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 근데 나는 당에서 나온 사람이랑 밥을 먹었는데 그 상대방 후보는 사라진 거야. 상대방 후보에서 나온 사람은 걘 점심시간에 뭐 했는지 알 수 없어. 중요한 건 오전까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던 여론조사가 그리고 전혀 샘플수를 못 채웠었어.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샘플수를 채웠다는 거야. 하루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점심시간에 사라졌던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결과가 나왔어. 이거 인정 못해. 근데 내가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이거 문제가 있다. 틀림없이. 이거 확인해봐라 이랬는데 그 후보가 그냥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물러났다고. 그래서 이 여론조사 과정을 감시하는 거, 이거 나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방식이었냐면, 나는 여론조사를 감시하러 가면 여론조사 장소에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새끼들이 어떤 식이냐면, 여론조사하는 공간은 못 들어가게 해. 그래놓고 시간대별로 한 바퀴 휙 둘러보라는 거야. 난 그런 거는 절대 여론조사 감시가 아니라고 봐.
실제로 여론조사하는 직접 전화하는 곳에서 듣고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면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갔던 여론조사 기관은 그런 식으로 했어. 따로 분리해놓고 나는 당에서 나온 사람이랑 밥 먹고 쥐는 여론조사 회사랑 밥 먹은 지 누가 아냐고. 그래놓고 저녁 때 갑자기 샘플이, 그러니까 이게 첫날 아침 점심 안 됐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택도 없었는데 갑자기 저녁 때 샘플이 다 찼대. 이 결과 어떻게 믿냐고. 그런 식의 여론조사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근데 이게 그동안에는 어떤 특정 후보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가능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안심번호 시스템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혁신위원회의 주장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될 수 없도록 관리 감독하는 문제, 그게 필요하고, 무엇보다 뭐가 필요하냐면 후보 경선을 언제 끝내야 되냐? 1월 이전에 끝내야 돼. 그 예비 경선 전에 끝내야 된다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 이게 예비 경선 이후에 하게 되면 후보가 막 등록이 난립이 돼버려. 후보가 난립돼 버리면 실제로 이 예비 경선 이후에는 뭐가 안 되는 거야? 단일화가 안 돼 또. 그래서 표가 갈려. 그러니까 1월달 안에 그 후보 단일화를 하고 1월달 안에 후보 단일화를 하는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충분히 데이터 검토를 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검토해서 그 여론조사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 내지는 이 새끼 이거 뭔가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다, 그게 발견되면 그게 한두 달 안에 검사가 될 거 아니야. 그 한 달 안에 그 여론조사 로 데이터를 완전히 분석해가지고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 문제가 없다라면 얘를 본선에 내보내는 거고,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한 검토까지 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내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은 100% 국민경선으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당원들이 국민경선 참여 신청을 하면 되는 거야. 기간당원이나, 중심당원이나, 핵심당원이나, 국민경선 참여를 해서 누구나 다 참여하면 되는 거야. 누구나 다 참여하면 되는 거고, 요 안심번호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경선 100% 하는 게 난 맞다라고 봐. 근데 그러면서 중앙당에서는, 그리고 후보들은 1월 이전에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 1월 이전에 후보를 단일화해야 되고, 단일화 여론조사에 대한 로데이터 검토까지, 법적 검토까지 맞춰서 우리 후보를 내보내야 된다. 안 그러면 쓸데없이 본선 이겨놨는데 당선 무효된단 말이야. 모든 문제는 3월 이전에 다 끝내야 돼. 검토까지 3월 이전에 끝내야 돼.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중앙당과 공천위원회에서 할 일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후보들 중에 청와대에서 일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다. 그러면 무조건 노무현의 사람 아니야. 내가 뭐라 했어? 반기문, 김장수, 이현재. 그거 노무현 사람 아니라니까?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에서 일했다고 전부 다 괜찮은 정치인 아니라고. 그거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똑바로 생각해야 돼요. 노무현 정부 때 일했던 그거 경력 팔아가지고 청와대에서 몇 달짜리 그게 출마 준비용 경력이야. 그런 거 달고 나와가지고 국민을 현혹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런 거에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는 게 필요해요. 나 봐봐. 망치 부인이 2012년에 대선 선거운동 열심히 하다가 잡혀 들어갔잖아. 누구 때문이겠어.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사람은 노무현이 신뢰했다. 아니에요. 이 정부에서 일하는 역할 굉장히 많아. 너무너무 많아서 대통령하고 임기 중에 한번 얘기 못 해본 사람도 태반이야. 말단 직원까지 무슨 정무위원까지 대통령이 직접 찍는 거 아니야. 그거 각 기관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지네 후배들 막 챙겨주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절대로 그런 사람들 맹신하지 말아요. 그게 우리 국민이 알아둬야 될 부분이야. 그 다음 국민들이 후보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뉴스를 검색해야 돼. 뉴스를 검색해서 이 사람이 특히 여러분들 내가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특히 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잘 들어.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얘가 정말 노무현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검토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뭔데? 네이버에 가서 뉴스 검색을 해. 기간을 설정해. 3월 10일부터 2009년 3월 10일부터 아니야. 2009년 하여튼 그래 3월 10일? 아니야 4월 1일. 2009년 4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딱 기간 설정해 놓고 아니야. 5월 23일까지는 너무 길고 그래. 5월 10일?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2달만 하자.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딱 2달 동안만 지정을 한 다음에 뉴스로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장자연 리스트 때문에 그 위기에 처한 보수 언론이 노무현한테 모든 걸 그러니까 노무현에 대한 비난으로 뉴스를 돌렸어요. 장자연 리스트라는 게 뭐냐면 어떤 탤런트가 기획사와 보수 언론사가 커넥션이 맺어진 그런 집단에 의해서 집단 성착취를 당한 거야. 그 여자는 탤런트가 되고 싶었는데 이 기획사에서 그 여자를 성접대용으로 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뭐 언론사에서 뭐 유관 언론 단체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 언론사가 무슨 뭐 인터넷 신문이 뭐 여러 개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무슨 동서지간이 이 여자 하나를 놓고 성접대를 요구한 거야. 이 여자가 막 생리 중이라서 못한다 그러면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번갈아면서 그 한 가문에다가 당한 거야. 여자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놈한테 당했다. 그 성착취한 놈들의 이름을 다 쓰고 자기를 성착취시킨 기획사 놈들의 잘못을 다 유서에다 써가지고 법무관한테 아니 그걸 누구지? 법무사한테 공증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죽을 때 원본을 지가 가지고 죽고 복사본을 자기 옛날 매니저한테 보낸 거야. 근데 그래서 그 매니저가 이 여자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 그 유서를 언론에 공개를 했어. 단 하나의 언론사가 써줬어. 유서 내용을.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 언론사가 매니저 처벌받았어. 언론사가 매니저만 처벌받고 그 문제의 언론사는 그러니까 그 유서를 공개한 언론사가 딱 하나였는데 그 언론사하고 그 다음에 이 매니저만 처벌받았어. 이 성착취한 놈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 기가 막히다니까. 이게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야. 장자연 리스트가 딱 나왔는데 갑자기 언론에서 요즘 세간에 주목받고 있는 리스트가 두 개다. 하나는 장자연 리스트고 또 하나는 그 박연차 리스트라는 거야. 그러면서 박연차가 뭐 노무현의 핵심 측근들에게 돈을 줬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막 날마다 박연차 리스트 얘기가 나와. 그러더니만 정조준해가지고 노무현이 뇌물 받았다. 그래갖고 4월달부터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4월 10일경부터 노무현이 10억을 받았다. 아니다 20억을 받았다. 아니다 30억이란다. 날마다 뉴스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그 다음 나중에 아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다. 60억을 받았다는 거야. 그렇게 뉴스가 나와.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나를 분노시켰던 4월 18일경인가 피아제 시계 뉴스가 나와. 논두렁에 노다지 캐러 가세. 그러면서 봉하마을에 노다지 캐러 가자고 노무현이 피아제 시계를 받아서 논두렁에 버렸단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 그때 그렇게 참혹하게 노무현이 당하는데 노무현에 대해서 맞짱 떠서 노무현을 위한 변명한 사람 딱 한 명이었어. 안희정. 그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노무현이 그렇게 당하는데 노무현을 위해서 혼자서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한 사람이 안희정 하나였어. 안희정 딱 한 사람이 노무현한테 지금 이 의혹이 문제가 있다 한마디 했고 나머지는 아무도 아무 말 안 했어. 참여정부에서 일했다는 인간들 아무도 그 당시에 노무현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 친노는 없어.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참여정부 명함 파는 애들 그것들 믿지 말라고.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에서 일했다고 떠드는 것들 하나도 믿지 말라고. 그런데 정말로 제가 참여정부에서 일했나 싶고 정말 노무현 사람인가 궁금하잖아? 그러면 검색을 해봐. 200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언론에다가 노무현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하고 싸운 놈 있나?
그놈은 진짜 친노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면 친노 아니야. 노무현 사람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아요? 반드시 그렇게 검색해봐. 노무현 팔이 못하게. 또 이번에 국민 경선이 친노에게만 유리하다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 그러면서 친노에게만 유리하다, 친노에게만 유리한다. 그러니까 너는 비노란 얘기지? 자, 지금 국민 경선에 반대한 국회의원 명단 좀 조사해봐. 한마디로 얘네는 지금 지네가 비노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노무현 싫어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노무현을 자기는 친노가 아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싫어하는 의원들이잖아. 그 사람들 그 동네에 노무현 지지한 사람들이 명단 돌려봐. 비노래잖아. 지네는 뭐 국민 경선은 친노에게만 유리하다며. 그러니까 지는 비노란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 경선에 반대한 의원들, 아, 노무현 싫어하는 의원들이구나. 그치? 딱 맞지? 그러니까 노무현 못 팔게 하라고. 야, 김한길이도 노무현 어찌나 팔았는지. 선거 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둥 선거 때는 노무현 존나게 팔아. 선거 끝나면 나 비노? 지랄들을 해요. 지랄들을 해. 뭔 말인지 알았지? 이번에 국민 경선 반대하는 사람들이 노무현 욕했던 애들이야. 노무현 싫어하는 애들이고, 선거 때만 노무현 팔고 선거 끝나면 자기는 비노 그런 애들이야. 그거 노무현 옛날 각 지역마다 노사모 있잖아. 각 지역 노사모에서 명단 공유하라고. 아, 이 사람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명단 공유하세요. 난 누군지 모르겠어.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노무현을 자 참여정부에서 일했으면서 소위 노무현의 남자라고 이름 명단이 오르내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모욕당하던 2009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단 한마디도 안 한 놈들은 노무현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국회의원 공천 심사 들어갈 때 국민 경선 할 때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고요. 한마디도 안 한 인간들은 노무현하고 관계없는 인간이야. 노무현의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이번 국민 경선이 친노에게만 유리하다고 떠들었던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일단 노무현 안 좋아하는 애들이야. 걔네들은 총선 끝나면 노무현의 뒤통수에 또 도끼 꽂을 애들이야. 그런 애들 명단 공유하시고, 우리 동네 그런 애가 나왔나? 자기는 뭐 비노다. 이런 애들 나왔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선거할 때 잘 생각하세요. 노무현 미우면 그 사람 찍고, 노무현한테 미안하면 안 찍어주고. 잘 생각해봐. 내가 누군지 몰라. 자, 그 다음. 그래서 국민 경선